예, 오늘은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타이틀에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대안을 달았는데요. 예, 저는 제목을 저에게 달라고 하면 2020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소타이틀을 답겠습니다. 그런 답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게 이번 주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기가 한국 경제만 보면 저점은 돌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도 불안해서 또 위기가 한 번 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 관련된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뭐 사실 일반 소비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침체를 거듭하는 약간 일본과 좀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해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고 하면 아마 기업 실적을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요. 네. 기업 실적은 워낙 올해가 좀 좋지 않았던 만큼 뭐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실제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어쨌든 경기값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이게 전반적인 경기라고 좀 해석을 네. 하실까 봐 제가 좀 이게 뭐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 뭐 기업들이 다 투자를 늦추고 교역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변수들도 많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올해도 우리가 이제 뭐 같이 하락하면 좀 덜 배 아픈데 미국 증시는 워낙 헐 날아가는데 우리만 못 가니까 속이 쓰리고 아픈 건데요. 이렇게 그 동안에도 우리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지만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뭐 대만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취약하고 외국인들이 특별히 올해 많이 팔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은 반도체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동에 가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석유 관련된 회사들, 원유 관련된 회사들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일단은 반도체를 살만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좀 친기업적이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리트는 좀 슬픈 얘기지만 싸다는 거, 저평가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거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와서 한국 주식을 사느냐, 또 그 이면엔 또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증시에서 어떤 저평가된 요소를 발굴하고 사실 이게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돌아선다면 뭐 전반적인 온기로 퍼지겠지만 뭐 일단은 그런 전제 조건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미국의 그 유명한 중소형주 위주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좀 중소형주를 좀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간 스마트머니는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정도는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얘기하면서 저희 이학영 전문위원이 이제 과거 10년간의 글로벌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치워서 정확히는 없는데 어쨌든 미국의 S&P 주니까 10년 동안 28%가 올랐는데 이 세계 이제 월드 인덱스를 보면 4몇 프로 올랐고 우리 시장은 10년 동안 3%가 올랐다는 제가 그 자료를 좀 전에 봤어요.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건데요. 이제 CNBC에서 자료인데 저렇게 미국 증시만 차별화가 될 수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가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계속 하시거나 지금이라도 해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해외 투자 좀 더 포션 늘릴까요? 이렇게 여쭤본다면요. 네, 뭐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스하키에 쓰는 공을 이제 퍽이라고 그러는데 퍽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퍽이 가는 곳으로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주식 투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은 사실 계속 기업들이 돈은 벌었지만 사실 가격을 그만큼 못 받았으니 뭐 예를 들면 PBR이나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계속 저평가가 심화되는 상태로 갔었었고요. 대만 미국은 주가가 앞서갔지만 실적이 그것들을 맞춰주면서 계속 지금까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역발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좀 우려가 또 되는 부분은 실제로 미국 시장도 밸류 주식, 소위 말하는 밸류 주식들 혹은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전통 산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저런 그래프만큼 그렇게 큰 상승률을 보이진 못했고요. 예. 뒤에 보면 뭐 IT라든지 IT 네. 대형주 그것도 그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전체적인 시장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해외 투자는 솔직히 미국 시장에 가서 분석을 해서 뭐 종목을 고르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좀 이끌 것 같은 그런 어떤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승률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돌이켜볼 만한 시점 정도에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최준철 대표님이 해외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사실은 워낙 수익이 좋고 분산 투자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도 많지만 이제 전반적인 밸류나 쏠림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타이틀은 앞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투자자들도 그에 걸맞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의 속성상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아직도 성장주 그리고 이 고수익률의 그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투자의 그 중요성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 각종 네. 모임들을 가다 보면 네. 두 가지 주제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그러게요. 주식 얘기는 제가 주식쟁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화제로 오르는 거를 보지 못하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주식은 좀 외면을 당하고 있고 반대로 이 저금리 저성장의 탈출구로 그만큼 이제 부동산을 보고 있고 또 기업 주식 투자를 좀 꺼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정치 네.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상황의 타겟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기업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타겟책을 찾고요. 그리고 자원과 경영을 결합해서 또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성장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저성장인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구가하는 회사들은 찾으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찾기에 특히 이제 가격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 않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SK그룹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좋은 회사의 특징은 일단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적화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팔고 네. 시대에 맞는 사업들은 또 인수를 M&A 하고요. 사고, 예. 그리고 계속 R&D 투자를 하고 이제 또 주주들을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SK그룹이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가는 게 오히려 이런 저성장 시대를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부동산보다 네. 주식이 그 괴리도를 높일 수 있는 저성장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들을 주식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은 시장에서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관심 없고 애널리스트가 분석 목록에서조차 뺄 때 그때 그런 기업을 주목하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가치 투자자들은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들을 참 고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준철 대표님이 가치 투자의 선봉에 세신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가치 투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눈높이는 좀 낮추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눈높이를 낮추고 이제 그거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장을 하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고성장 시대에는 매출이 10% 늘고 이익이 10% 늘고 이게 좀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4.5%다, 4%다 이러면은 금리를 6, 7% 주는데 보지도 않았죠. 라고 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저성장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면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특히 가치주들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KTNG 같은 회사는 독점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한 거를 이제 배당으로 또 많이 돌려주는데요. 네. 그 배당 수익률만 해도 뭐 올해 한 4.5%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 성장이 한 10%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재미가 없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뭐 4.5%가 지금 금리와 비교를 하면 낮은 수준도 아니고요. 10% 성장을 한다는 게 요즘 뭐 경제 성장률 뭐 2%냐, 1.9냐, 2.2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개별 종목이 10% 성장한다는 것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회 비용을 좀 벌충할 수 있으면서 뭐 부동산을 치면 이제 임대료 같은 게 되겠죠.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찾는 게 현재 리스크를 떨어뜨리고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찾는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 4.5% 수익이 은행 이자의 2배 이상이니 좋은데 연말에 샀다가 배당 수익 받고 주가 떨어지면 뭐 도루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그건 결국 이제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시간이 이겨주는 거죠. 네, 제가 저금리 저성장을 네. 얘기하고 되게 이제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제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네. 왔을 때는 또 이 기대치가 많이 달라지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좀 현실적인 기대치로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 매력 넘치는 회사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위험 수익과 비슷한 이런 배당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말씀하셨고요. 그 밖에 좀 또 우리의 뭐 트렌드 변화라든지 혹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주목하실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 전반적인 소비 경기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그게 네.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걸 좀 자세히 뜯어다보면 소비의 특징이 두 가지로 또 일어나는 모습들을 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완전히 초저가품을 사거나 아니면 완전히 명품을 사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통적인 내수주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의외로 우리의 옆마당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예. 이런 곳에 또 그 수출하고. 판매처를 넓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리온도 그렇고 라면 회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게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소비 양극화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회사는 신세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예. 과거에 이제 명품 하면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돈이 있으신 아주머니들께서 네. 사는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젊은 층들이 이제 명품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의 카테고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운동화라든가, 네. 예, 뭐 반지갑이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는 회사, 명품 소비에 가장 강한 회사 신세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신생아가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유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인용 분유로 진출해서 또 고령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메일 유업 같은 회사들도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MLB 그 모자를 파는 FNF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앞마당으로 삼는 회사로서 또 FNF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시간 나고 나중에 좀 천천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